사만다 레자크는 한때 남편과 행복한 삶을 누리던 젊은 아내였으나 남편과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한 사만다는 성격이 급격히 변화하여 위험한 삶의 방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남성과 얽히며 혼란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던 사만다는 결국 심각한 비극에 직면하게 되었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이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동기가 명확해 보였고 범인 또한 곧 드러날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범인은 남편일까요? 아니면 애인일까요?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공유할 사건은 미국 텍사스주 위치타 폴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도시는 텍사스주 북부에 위치하며 오클라호마주와의 경계 근처에 있습니다. 인구는 약 10만 명이며 위치타 카운티의 카운티 중심지이자 가장 큰 도시입니다. 주인공 사만다는 1974년 오클라호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신앙이 깊은 가정에서 자랐고 가정의 첫째 딸로 2명의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사만다는 일찍부터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집안일을 맡았고 두 동생을 거의 다 키운 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만다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걱정할 일이 적었습니다. 물론 결혼 문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약 1994년 20살이었던 사만다는 첫사랑인 존 레자크와 결혼했습니다. 존은 사만다보다 3살 연상으로 역시 오클라호마주 출신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만다의 부모는 두 사람의 결혼을 매우 반대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존이 어린 시절 심각한 사고를 겪어 평생 장애를 앓게 되어 일반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웠고 따라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만다가 존 앞에서 너무나도 낮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존에게 아첨하며 그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문신을 가슴에 새기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사만다의 부모는 매우 불만스러워했으며 이러한 일방적인 희생이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관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만다는 존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타 폴스에 정착했습니다. 사만다는 결혼 후 예상했던 대로 가정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돈을 벌어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면 존은 대부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가끔 전기 수리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생활은 풍족하지 않았고 결혼 7년 동안 자녀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단순한 둘만의 생활이 비교적 화목하게 이어졌고 아마도 사만다는 자신의 선택을 증명하기 위해 존에게 매우 양보하며 불필요한 문제들을 피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존은 점점 더 무책임해졌고 특히 2001년에 불륜을 저지르면서 결국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끝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바로 그 해 사만다가 최근 이혼한 친구인 크리스티를 집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 일로 기존의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이유는 없었지만 사만다가 일을 하느라 바쁘게 지내면서 존과 크리스티가 자주 단둘이 있을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존과 크리스티는 감정이 깊어졌고 결국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만다는 깊은 후회에 빠졌고 현실을 피하려다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구출되어 목숨을 건졌지만 그 사건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사만다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존과 함께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고통을 잊기 위해 당시 새로 떠오르고 있던 인터넷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년 동안 사만다는 매일 다양한 온라인 사용자들과 채팅을 하며 지냈고 때때로 이성 사용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존과의 결혼 문제는 그 당시 해결하지 않았고 단지 별거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교류를 최소화했습니다. 사만다는 자신이 마침내 적합한 생활 방식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별거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사만다에게 끔찍한 재앙이 닥쳐온 것이죠. 2003년 1월 6일 월요일이자 사만다가 원래 출근하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이 사만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만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한 동료 테리와 그녀의 남편 다우니는 사만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만다의 목에는 전화선이 감겨 있었고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듯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으로 누운 채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본 테리와 다우니는 두려움을 잠시 덮고 즉시 사만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생명 징후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사만다의 목에 감겨있던 전화선이었는데 이 선의 매듭 방식은 비교적 복잡하고 군대에서 자주 사용되는 네모난 형태의 매듭이었습니다. 또한 사체 옆에는 범죄 도구로 사용된 소화기와 고양이 장난감을 위한 레이저 펜이 있었습니다. 이 두 물건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특히 소화기에는 핏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으며 상단에는 또렷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있던 레이저펜은 처음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였지만 사만다가 피해를 입기 전 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 단서였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침대에서 고양이와 놀고 있었고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상황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경찰은 범인이 사만다를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아마도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됐죠. 현장의 상황을 파악한 후 경찰은 먼저 신고자인 테리와 그녀의 남편 다우니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다우니는 질문에 조금 불안해하며 현장에 온 이유를 간단히 설명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테리는 매우 솔직하게 응답했으며 사만다와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중요한 단서를 언급했습니다. 테리에 따르면 사만다는 별거 중인 남편 존과의 관계가 매우 긴장되어 있었고 그 이유는 사만다가 최근 존의 의료보험을 취소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은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지만 의료보험이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몇 주 전 존은 사만다에게 협박을 하며 만약 의료보험을 취소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테리는 사만다의 죽음이 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정보를 파악한 후 경찰은 즉시 존을 신문했습니다. 존은 보험 문제로 사만다에게 위협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을 설득하기 위해 존은 자신이 사건 당시 자리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제공했고 경찰이 아직 알지 못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것은 사만다의 혼란스러운 사생활이었습니다. 존에 따르면 두 사람이 별거 아니오 사만다는 갑자기 성격이 변해 자주 집에서 다양한 이성과 만났다고 합니다. 이 만남의 대부분은 사만다의 온라인 친구들이었고 그 중 한 명은 실제 친구인 테리의 남편 다운이었습니다. 존은 누가 범인일지 확신할 수 없지만 범인은 이들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존의 진술은 경찰에게 매우 의외였습니다. 경찰은 이미 다우니에게 질문을 했고 그의 행동이 다소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은 여전히 주요 용의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찰이 정확한 사건 발생 시간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알리바이를 검증할 수 없었고 두 번째 이유는 존의 팔에 최근에 생긴 상처가 있었고 그는 이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먼저 존의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하고 다시 한번 사망 신고자 중 한 명인 다우니에게 추가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질문에서 다우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내 테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우니는 곧바로 사만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우니에 따르면 그는 약 1년 전 아내 테리를 통해 사만다를 알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평소에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주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우니는 사만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다우니의 말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입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다우니의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했죠. 현실에서의 아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온라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는 존이 앞서 언급한 사만다와 약속을 했던 온라인 친구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존이 아직 의심을 받고 있었기에 경찰은 그가 의도적으로 조사 방향을 흐리게 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먼저 사만다의 친구인 리사를 찾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리사는 사만다가 정말로 자주 인터넷 채팅에 몰두했으며 사건이 일어난 전날 밤 이름이 크리스라는 남성 온라인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데이트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는 크리스를 알지 못했고 성도 모르지만 사만다가 자주 그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마도 온라인 연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사의 판단에 따르면 그날 밤 사만다와 크리스는 아마도 처음 만난 것이었고 사만다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크리스가 좋아하는 DVD를 미리 리사에게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사는 두 사람의 데이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사의 진술은 경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비록 이번 만남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낯선 사람과 만나는 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했고 크리스는 사만다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든 크리스는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만다의 수백 명에 달하는 온라인 친구들을 정리하고 크리스의 이름이 포함된 채팅 기록을 시간순으로 검색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죽음의 메탈이라는 온라인 아이디를 사용하는 의심스러운 남성을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채팅 기록에 따르면 죽음의 메탈이라는 남성은 사만다와 자주 대화하며 비교적 대안적이고 사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최근 두 사람은 만남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그는 채팅에서 성을 밝히지 않았고 자신을 크리스라고만 소개했으며 캘리포니아의 어떤 도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둘째, 두 사람은 익명 채팅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의 계정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조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경찰은 현장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 일주일 후 경찰은 관련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사건 발생 5일 전 사만다 집 앞에서 캘리포니아주 번호판을 단 차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목격자는 차의 번호판을 기록해 두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하여 크리스토퍼 슬로라라는 의심스러운 남성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만 보면 크리스토퍼와 크리스가 다를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크리스토퍼를 크리스라고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은 크리스토퍼가 바로 죽음의 메탈이라는 온라인 아이디를 가진 남성, 즉 그들이 찾고 있던 크리스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슬로라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으며 이는 경찰의 의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로 사만다의 목을 조였던 전화선의 매듭 방식은 흔히 군대에서 사용하는 매듭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즉시 캘리포니아로 향해 크리스토퍼를 신문했고 그는 사만다의 집에 가본 적이 있으며 죽음의 메탈이라는 온라인 아이디의 주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단 한 번 만났다고 주장했으며 그 만남은 목격자가 본 그 날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좋지 않았고 사만다는 크리스토퍼의 특별한 취미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 후로 두 사람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크리스토퍼는 다시 사만다의 집에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토퍼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만다의 친구 리사는 사건 전날 밤 사만다가 크리스라는 사람과 데이트를 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크리스토퍼가 자신의 이름을 크리스로 추락하는 습관이 있음을 감안할 때 그가 사실을 완전히 고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크리스토퍼의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모든 알려진 용의자들, 즉 사만다의 남편 존, 사만다의 애인 다우니, 사만다의 온라인 친구 크리스토퍼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단계는 3명의 생물학적 정보를 사건 현장의 물증과 비교하여 범인의 신원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난 후 경찰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3명의 용의자들의 생물학적 정보는 범인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이로써 이들 모두는 범인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We were hoping for the match, and it's a little disheartening when you think maybe you've got something, and then it turns out not to be at all. I talked to the DA and the lead detective, but I didn't know what to do. I was in shock. 비록 이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이후의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사건 진행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았고 곧 그들이 이전에 간과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건 초기 조사 중 한 10대 소년이 경찰에게 사건 발생 전날 밤 사만다 집 앞에서 빨간색과 검은색이 섞인 오토바이를 봤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기록하지 않았고 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경찰은 이 단서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음엔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소년이 제공한 단서는 매우 중요한 조사 가치가 있었으며 오토바이가 나타난 시간이 크리스가 사만다와 만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오토바이 주인을 찾기만 하면 크리스의 실제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다시 초점을 온라인으로 돌려 사만다와 데이트를 했거나 오토바이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네티즌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경찰은 크리스의 온라인 채팅 계정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의 채팅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크리스가 사진작가이거나 관련 업계 종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고 지역의 한 사진 인화소 이름을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사진 인화소로 가서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고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가게 입구에서 검은색과 붉은색이 섞인 오토바이 한 대를 발견한 것입니다. 가게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이 오토바이 주인은 바로 경찰이 찾고 있던 크리스토퍼 러셀, 즉 크리스였습니다. 당시 러셀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고 경찰의 방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탓인지 러셀은 매우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으론 경찰의 질문에 응답하기로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체 정보를 제공하길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신청하여 강제로 러셀의 지문과 DNA를 채취했습니다. 비교 결과 크리스의 생체 정보와 범인의 생체 정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2월 20일 경찰은 상해 혐의로 러셀을 체포했습니다. 비록 그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미 충분한 기소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지문과 DNA 외에도 경찰은 러셀의 자택에서 레이저 포인터와 녹음 매듭에 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이 범행 동기를 밝혀낼 수 있는 잠재적 단서를 찾았다는 점인데 그것은 바로 한 장의 평범해 보이는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타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그녀는 러셀의 고인이 된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네브래스카 주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잠재적 단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타라와 사만다의 외모가 닮았고 두 사람의 사망 원인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타라의 사망 시점은 사만다가 피해를 입기 약 한 달 전이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으나 당시 응급처치에 참여한 의사들은 타라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목 부위에 끈으로 질식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타라의 가족은 지역 경찰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장 상태였으며 사건 발생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심한 다툼이 있었다고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셀은 매우 교활하게도 타라의 시신을 미리 화장해버리고 텍사스로 도망쳤기 때문에 네브래스카 주 경찰은 러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타라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결정되었고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이 발견을 바탕으로 경찰은 사만다가 사건 발생 당일 밤에 러셀이 불쾌하게 여길 만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셀은 고인의 아내인 타라를 떠올리게 되었고 타라에 대한 극심한 증오와 타라와 사만다의 외모가 비슷하다는 점이 결합되어 러셀의 분노가 폭발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불쾌한 일이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에서 성적인 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만다가 피해를 입었을 당시 그녀의 옷은 온전했으며 신체 검사 결과에서도 친밀한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준 증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러셀이 자백하지 않는 한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006년 사건 발생 3년 후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크리스토퍼 러셀은 1급 상해죄로 9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35년부터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 was relieved, but it doesn't bring her back. A good person is gone, and a bad person's still here. The way I see it. May be locked up, but they're still here. And I don't think they got a right to live. She was everything to me. Everybody keeps saying it gets better. It never gets better. When you bury a child, especially your only daughter, it doesn't get better. 이로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